살라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먹을 음식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음식도 변하잖아요. 상하고요. 대용량인. 절벽에서 손을 놓으면은 떨어지죠, 사람이? 내가 떨어지죠. 매달린 절벽에 매달려 있지를 않습니다. 백척간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는 평지란 것을 알았을 때 허무합니다. 화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순간 훌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백척간도 끝인 대나무 끝에 이 작은 곳에 서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해서 함께 서 있을 수 있을까? 매달린 절벽에 손을 떼었더니 평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 내가 매달려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누구를 업고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들판에 있는 개나리 꽃들이 유사하게 모여 있어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의 대나무 끝자리가 다 다르고 절벽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대형양인이 무엇 때문에 다리를 들 수 없을까요? 힘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형양인은 대형양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양인이 맞다라고도 하거든요. 내가 말을 한다고 내 의식이 혀에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제 의식이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혀에 있지 않다. 혀를 의식하지 않으면 말을 잘 합니다. 혀를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말을 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형량인, 힘이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까? 상대방이 싫어도 얻었을 것들이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얻었을 것들이 있으니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욕조가 싫다고 해서 욕조 속에 있는 아이를 버리실 수 있으신가요? 욕조 안에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하세요. 욕조가 싫으세요. 욕조 안에 있는 아이를 버리실 수 있으세요? 욕조가 싫다라는 이유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집안에서 형광등을 의식을 하시나요? 집안의 형광등을 언제 의식하시나요? 불이 안 켜질 때, 그쵸? 첫 집 이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첫 집에서 이사 후 다음날 골목에서 그 가는 길이 우측으로 꺾이면 어디고 또 어디고 이것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술이 떡이 되었는데
또 어느 순간 집에 와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연어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항상 사유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으면 혀 끝에 마음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혀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영을 잘하려면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니 가라앉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일까? 죽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니 또 가라앉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마음이 떠오르는 것은 일상이 깨졌을 때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올린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픈 사람만 다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사람만. 그냥 걸으면 되는데, 그냥 공을 차면 되는데, 그냥 신발을 신으면 되는데. 이런 식의 해석은 말을 하는 것은 혀 끝에 있지 않다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풀 때 다른 문맥이지만 같은 식으로 해석한 것이죠. 각자의 직업과 상황과 지식에 맞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화두가 여러모로 해석되었을 때 화두를 푼 사람은 재미를 느낍니다. 저는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보고 여러 사람들, 언론사, 글을 보면서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이런 화두를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 말을 하고 있는데 혀 끝에 마음에 있지 않는데 다리를 그냥 들어 올리면 되는데 걸으면 되는데 차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본 것이고요. 장례식장에 이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장례식장의 위치는 보통 건물의 가장 후미진 곳, 쓰레기 처리장, 의료 폐기물장 근처 이런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위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외진 곳에 있죠. 후미진 곳. 간혹 요새는 한두 개가 지하에 있지는 않아요. 지상에 올라와 있지만 되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태어난 수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엄청나게 축하받고 있는데 죽어가는 것은 몇몇 있어.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봐요, 요새. 상갓집에 왜 애들 데리고 가냐. 그 외로운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길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만큼 오늘 죽고 있구나. 그런데 더더욱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율이 떨어졌으니 아마 오늘로만 따져봐도 오늘 돌아가신 사람들이 오늘 태어난 사람보다 많을 것이라는 것을 늙음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아시죠? 특히 산업자본. 시간 차이를 이용해 이윤을 남기는 자본의 형태이잖아요.
자본주의의 형태의 가장 기본은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핵심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신제품을 만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것, 그것이 다 망가져서 요새는 교체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전에 옛날로 치면은 낫, 호미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바꿀 것 같아요? 새로운 낫과 호미가 나오고 괭이가 막 나와야지만 신제품 장착하고, 야, 나 이거 애플 홈이야, 나 이거 다이슨 홈이야, 막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 낫과 홈이 뭐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하게 되면 바꾸지 않았습니까? 손잡이가 빠진다거나 더 이상 호미의 날이 무뎌졌을 때. 그쵸? 지금은 또 옷을 언제 사나요? 또는 언제 교체하나요? 옛날 같은 경우는 못 입게 되어 헤어지면 새로 구입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옷이 몇 개, 몇십 개, 많게는 몇백 개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발도 몇 개에서 몇십 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최소한 10개 이상은 집에 다 신발장엔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계절별로. 신상품이니까 사는 것입니다. 예쁘니까, 좋아 보이니까. 이게 산업 자본의 핵심. 그래서 모던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던. 모던의 뜻이 뭔지 아시죠? 모던.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모데르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모데르나. 모던이 모데르나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모던,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예요. 새롭다라는, 새로움이라는 게 존중이 되는 자본, 산업자본.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옛날에 마을이 있었죠, 마을. 마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한 번도 마르지 않았던 호수가 말랐어요. 예를 들면 농사도 짓고 밥도 해먹는 그 물로, 호수 물로. 그러면 옛날에는 그 어른, 동네에서의 가장 큰 어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른. 그러니까 촌장, 부족, 촌장들을 찾아가면은 이렇게 허리우부진 어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귀가 어둡고. 그런데 가서 어르신에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뭐 이장 같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 어르신, 지금 마을에 우환이 있어요. 그럼 어른이, 뭐 그런 일이 뭐라고 안 들려,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최근 10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어르신이 계산해.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으로부터 한 80여 년 전에 마을에 제일 예쁜 여자애들이 동굴에 있기는 한데 곰한테 던져줬더니 비가 왔다. 그런 거 보셨죠? 뭐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데서. 왜 그 사람한테 왜 여쭤보냐? 제일 많이 겪어봤던 사람이니까, 변화를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늙어서 그 할아버지처럼 죽고, 그러면 그 이제 주기를 제일 많이 겪었던 사람,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순환이잖아요. 순환. 생의 주기가 순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절같이 매번 다른 일상을 보냈던 것처럼
100번 겪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20번 겪었던 사람 중 누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60번. 왜냐하면은 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겪었단 말입니다. 그때 어른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이 존경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 타켓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나이 들으신 어르신이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은 이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보실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그 글씨 잘 보이시나요? 저도 40대 중반이지만 가끔은 너무 작아서 글씨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쵸? 젊고 나이만큼을 찾아서 이 뭐라고 되게 많이 써 있어요. 알 수 없는 말들로. 다국적 말들로. 그쵸? 그건 젊은이들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0대 파릇파릇한 10대 후반에서. 우리는 간략 설명서만 봐요. 스피드 퀵 설명서 이런 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구매력이 좋은 젊은 층에서 이제 그 층이 타겟팅이 돼서 그쪽으로 시선이 맞춰지게 되면서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면서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고 제품들은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구매력이 좋은 청년층이 이제 타겟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함께 늙어갈 시간도 주지 않고 살아갈 시간도 마주할 시간도 죽음을 누군가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기껏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경험의 청년들이 여러분은 죽음을 몇 분이나 함께 보내셨나요? 이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할 지혜도 배우지 못했을 이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도 전에 이런 거를 시대가 주는 아픔 속에서 겪었단 말입니다. 상처를 겪은 어른들도 있단 말입니다. 한순간 나이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 의식 자체가. 여러 가지 말을 이제 하도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참 거짓말이 되려면 거짓말이 되어야 참이 되잖아요. 그것은 이 말과 같아지니까 참이 됨으로 모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모순을 합법적인 문장이 이 체계 안에서 불안정한 말로서 꾸미는 것이고 그냥 전형적인 수학적 사고로 그냥 저는 계산해 봤을 때 우스워 보였어요. 그렇게 글 쓰시는 분들 보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요즘에 뭐 명태균 씨만 봐도 그렇죠. 그냥 불안정해 보이고요. 그냥 모순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시간과 공간이 무엇이냐. 이땐 또 뉴턴이 등장해요. 저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극히 이과적 성격이라 그래서 법학 공부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아침을 시작을 해서 눈을 떠서 시작을 하고 어두워져서 눈을 감으면 잠이 듭니다. 그러면 끝나죠. 우주와 무한한 반복적, 이 추상적 공간적 문제, 책상 위의 물체는 움직이고 있나요? 물체의 움직임을 볼 때 자신의 움직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나 하루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불규칙합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왜 똑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왜 다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시간이 수학이라는 이유는 절대 공간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1시간 더하기 1시간은 2시간인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 절대적 공간에 있는데 왜 그들은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참으로 답답했고요. 아니 어떻게 측정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해석하냐, 영화 속에 삽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는 무언가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깬 것입니다. 물리적 법칙 그 자체를 근원에 있는 공리 F는 mxa 전자유도 법칙이 이제 등장하면서 모순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순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절대 시공간이 우리를 보고 있는 관측자의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갑니다. 그게 이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무슨 제목을 모르겠어요. 난 영화 제목 이렇게 제목이나 뭐 이름을 잘 헷갈리는데 태닉인가 뭔가 하여튼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편적 시간 개념이 파괴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시간을 느리게 가고 이러면서 이제 미미에서 빛의 속도는 우주가 이제 최고 속도로 빛의 속도의 상태에서 되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이들에게는 엉망진창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 시간 공간의 차이가 시간 공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고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제 이 사람들은 네오나르도 피테쿠스적인 사고방식을 살고 있다. 그리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참, 한강 작가분의 이제 글을 저는 소년이 온다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지만 뭐 채식주의는 저도 그 책 보기 전에 전부터 생각했던 철학적 난제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었고 동의했고 이분은 철학적 생각과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셔서 글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대화하면 참 잘 통하겠다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었던 분이고,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뭐, 발터 베냐민의 영향을 좀 받으시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발터 베냐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해요. 발터 베냐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발전된 역사 속에서 현대적 사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는 이제 끝났다. 역사야말로 문명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구석기에서 핵폭탄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속의 역사, 승자의 역사만 기록에 남는다. 이게 발터 베냐민의 이제 철학인데요. 아우라라는 말씀 많이 쓰시죠. 아우라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발터 베냐민입니다. 너무 막 아우라가 있어 이런 말이. 아우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발터 베냐민이 이 유대교를,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 유대교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은 사람을 먼저 봐요.
작가의 개인적인 내용을 안 다음에 이 생활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이상한 취미가 있는데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히. 이 베냐민 씨는 유대교인데 아주 깊은 유대교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스쳐가는 유대교 정도였대요. 근데 이 아우라란 말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하느님이라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신을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나에게 오지 않은, 그러나 이미 와 있는 이 메시아, 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항상 와 있는, 영원히 와 있는, 하지만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 그걸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되게 철학적인 말이에요. 아우라라는 말이 그냥 쓰는 아우라가 아니라, 야, 그래서 왜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중세 보면은 그림 속에 막 전구같이 여기 뒤에 동그라미 사람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걸 아우라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그 동그라미 모양을 이 발더 베냐민이 아우라라는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의 역사를 끌어내서 그 잔해 속에서 패자의 흔적들의 잔해를 봐야 한다. 패자의 역사를 봐야지만이 진정한 역사이다. 과거의 어떤 시점,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순간 스쳐가는, 과거로 영화 기법으로, 그러니까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나 감독님들이나 드라마 작가한테는 발더 베냐민은 필수예요. 발더 베냐민. 과거 회귀, 영혼 회귀는 니체 사상이지만 니체와 발더 베냐민은 필수 조건이에요. 기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과거로 돌리잖아요. 영화보다 현재에서 과거로 돌리는 기법, 쭉 해갖고 그 발더 베냐민 기법이에요. 그 순간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예를 들면은 뭐 전태일, 박정희를 보려면, 박정희,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정치 철학 다루면서 이제 박정희 편 다뤘고, 다음번에 이제 전두환 편 다루려고 이제 하면서 이제 5.18 다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발더 베냐민하고 함께 합본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분이 상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사실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거 정치 철학으로 다뤄야 하나, 한강 작가의 이걸 수상으로 다뤄야 하나, 뭐를 다뤄야 하나, 겹치잖아요. 5.18이니까. 어떻게 다뤄야 하나.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다루고 정치 철학은 정치 철학대로 다루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오늘은 그냥 프리하게 프리토크 식으로 그냥 대본 없이 그냥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박정희 추종하시는 분들하고 싸우실 일 있으시면은 제가 한 말씀 알려드릴게요. 막 박정희 잘했다고, 경제개발 5개년 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야, 박정희를 말하기 전에 전태일을 기억해. 전태일. 박정희를 보려면 전태일을 알아야 돼. YH 사건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형제가, 네 여동생이 전태일이고 YH 여공이라면 말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소리 못 하실 겁니다. 전태일이 그날 아침 그 시간에 어떤 마음을 먹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아주신 콩나물국을 말아먹고 나왔는지, 그 불을 기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퍼 부었을 때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사자의 시점으로. 나의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 마음. 이게 이제 발더 베냐민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시간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억눌린 억눌린 사람들의 흔적, 남겨있는 잔해, 이것을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주변부에 밀려있는 것들, 주변부에 밀려있는 사건들, 항상 역사는 승자의 역사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서술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의 억눌린 사람들을 봐야 한다.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봐야 한다. 라고 최초로 말한 철학자가 발터 베냐민입니다. 그 시절, 그 시간, 문명 중에 야만의 역사가 없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세계 역사적으로 최초로 철학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이 발터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셔서 발터 베냐민, 아우라, 발터 베냐민이 한 말이지. 그럴 거예요. 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라면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을 깊은 숨결, 깊은 성찰에서, 하지만 난 경험하진 않았지만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살며시 느껴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성당,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제의의 가정,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이 불을 태우잖아요. 번제해 드린다 그래요. 불을 활활 타올 때 그때 순간 오는 감정, 장소, 사건, 유일무일성, 대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고유한 아우라입니다. 사진이 등장합니다. 현대에 와서 사진이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또 존재를 해요. 아우라의 시대는 끝났다. 그 전에 그림에서는 이제 작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가는 그림을 그렸고 화가가 그 그림을 보고 여러 품평을 하지 않습니까? 비평도 또한 따르고. 하지만 사진을 보면서는 각각 해석은 할 수는 있지만 그림이 주는 그 화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도 있지만은 그림만큼 질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사진이 나오면서 이 화가들에게는 3D가 입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옴과 함께 아우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도 등장을 합니다. 슈퍼토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아우라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반박을 또 하고 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작가에게는 니체와 발터 베냐민을 감독 데뷔하시거나 영화 공부하시거나 배우 공부하거나 예술 관련 쪽 건설하고는 다르니까 건축의 비약, 특히 그분이 이 발터 베냐민 씨 책을 다 베꼈어요. 누구 있는데 용산으로 청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 자기 책처럼 쓰신 분 있어요. 그분도 발터 베냐민 씨 책 다 따라서 카피한 거예요. 자기 의견이 아니에요. 별자리를 그려야 된다. 그 별자리라는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면 프랑스 파리의 그 거리를 돌아다니셨거든요. 이 억눌린 자의 그걸 다 연결을 해서 봐야 한다. 띄엄띄엄 보지 말고 같이 함께 다루려고 했었어요.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철학적 사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건축하거나 미학하는 사람한테는 필수예요. 미학을 또 미학만 하는 이제 변희재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고, 미학으로 끝내지 않고 철학을 함께 공부를 해야지 이제 비로소 진정한 미학을 알 수 있고, 진중권 씨가 말한 뭐 비트겐슈타인 책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책이 어디까지 나오나. 나보다 비트겐슈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은 제가 다시 쓸 생각입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금방 쓰는 책이 아니라 신중하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써서, 당신들이 쓰는 그런 상업용 책이 아니라 어디서 그런 책을 쓰고서 비트겐슈타인 이름을 팔아먹어? 인문 정신은 그러니까 달팽이가 껍질을 벗고, 그 껍질을 벗고 느꼈던 태양과 바닷물의 소금기를 온몸으로 접했던 달팽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의 전적인 라이벌인 전태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의 책을 읽으면요, 라이브해지지가 않아요. 라이브해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베냐민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굉장한 이제 긴 책이에요. 많이들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책이고, 지성인이라면 필수 교양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발터 베냐민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번역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라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의 이 베냐민이 번역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베냐민 말씀을 쓰고 계신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웠다. 그 말을 베냐민이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다시 다 풀어서 다시 채우는 방법밖에 없죠. 그 책 속에서 이 말이 왜 등장하냐면, 과거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어려서부터의 트라우마를 깨고 나와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이 사람이 이 말을 쓴 이유가, 과거에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거는 뭐 일이 꼬여져서 풀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어려서부터의 트라우마를 깨고 나와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카프카나 프루스트나 제임스 조이스를 어렵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책을 잘 안 읽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비겁해서입니다. 한강 작가의 책을 뭐라고 하고 딴지를 거는 이유는요, 그들이 비겁해서입니다. 미래의 희망은 과거에서 찾습니다. 과거가 구원되지 못하면 미래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못합니다.
뭐 새로운 사랑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못해요. 왜냐면 첫사랑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의 문제점에서 항상 다른 사랑에서도 그 문제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예뻐서, 첫사랑이 순결해서, 첫사랑하고 섹스를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첫사랑의 실패 지점이 항상 어떠한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도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점을 문제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신 정권과 싸우려면은 전태일의 사진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군사 정권, 독재 정권, 우리 시대의 역사 해결된 것 같지만 언론 독재, 여전히 존재했던 블랙리스트, 우리 시대의 역사 안에서 미래를 보고 싶다면은 역사를 퉁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났다고 잊혀진 건 아니니까. 어디서 퉁치려고 하세요, 과거를. 에? 전태일이 있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 하셨던 희생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엄연히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의 죽음이 존재하잖아요. 그들의 영정 사진이 존재하잖아요. 역사를 어디서 퉁치세요? 그들과 함께 5.18 광장에서, 광주에서 함께 했던 그들의 얼굴, 그녀들의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 사람 그분들의 얼굴을 똑똑히 볼 겁니다.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라면. 그리고 경제개발에서 좋은 대통령이냐 묻고 싶고, 이래도 이승만이 좋냐라고 묻고 싶고, 4.3 항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묻고 싶고, 이렇게 총 맞았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내가 죽고 났는데 땅에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0사람, 400사람 한꺼번에 화장한다고 불 붙여서 불태우면 얼마나 뜨거웠을까. 죽었으니 모른다고요? 이렇게 본 걸 나는 알렸을까? 난 알릴 겁니다. 싸우고 싶을 때 트렌드로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을 때 남이 하니까 돈 벌려고 하는 싸움 하지 마시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 하지 마시고, 이 편이 돈 되니까 붙어갖고 하는 싸움 하지 마시고, 의식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하니까 하지 마시고, 유튜브 수입 되니까 하는 싸움, 트렌드니까 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베냐민은 작은 것 하나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강은 그것을 했고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도 과거를 찾아야 된다. 사람에게는 딱 한 번 어른이 되어야 되는 혁명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 시간이 그분한테는 5.18이었던 것입니다. 소년이 오는 시간. 가리고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요, 완벽한 이별이에요.
아주 사적이지만 공감이 되면서 굉장히 예쁜 척하는 일방통행로 같은 봄, 밝은 햇볕 아래서 어린 잎 그린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거리 두고 그려야 해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명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들어봐야 돼요. 거리 두고 보고서는 그릴 수가 없어요. 거리를 두고 어디서 봐요. 햇볕 아래서 어린 잎은 금방 시드니까. 베냐민은 용납하지 않아요. 한강은 그걸 보았어요. 베냐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렌드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트렌드로 의식 있는 생각하지 마세요. 트렌드로 이재명 지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표현은 가장 자기와 닮은 표현 방식입니다. 작가에게는 글이. 철학은 삼파술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상고의 고통처럼 직시하고 응시해서 내 삶에서 반성을 하고 내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새끼처럼 보이면 가슴이 아프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민감해지고 가슴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처럼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어느 순간 철학사를 말하지 않아도 그러한 시대를 살지 않았어도 사람은 말하는 과정 속에 듣고 있는 자신이 더 많이 힘들고 괴롭고 아파지면서 산모가 되기를 자청하는 과정에 스스로가 들어가게 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셨으면 합니다. 아픈 이야기를 공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섹스피어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말하죠. 당신의 마음은 저 밤의 달과 같다고. 달은 변하니까요. 순간순간.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으로 트렌드에 따라 지지를 했다. 지지를 거뒀다. 이 사람 말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하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해요.